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나무 기자입니다. 오늘은 저희 채널을 후원해주신 분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송당 기자님 파이팅이라고 적어주신 시청자께서 계좌 이체를 통해서 저희 채널을 후원해주셨습니다. 저희 채널을 후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계엄령 선포 가능성에 대해서 연필투브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연필투브님 오늘의 이야기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연필투브입니다. 이제 슬슬 가을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지난주 주말에 여야 대표회담이 있었고, 근데 별 성과도 없었는데, 제 생각에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굳이 그걸 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크게 도움이 될 것이 아니었는데 괜히 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재명 대표를 열렬히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주 잘했다, 또 시원하다, 사이다다, 또 이렇게 이제 칭찬 일색인데, 이재명 대표를 열렬히 지지하는 사람뿐만 아니고 중간과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도 점점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게 해야 성과를 거두는 것이지, 열렬 지지자들 사이에서만 호응을 받는다고 해서 이렇게 이재명 대표의 표가 확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둬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 생각에는 한동훈을 만날 필요가 없었다. 아무튼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한동훈을 만나서 여야 대표 회담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민주당에서 용산이나 윤석열 일당이 계엄령 선포를 획책하고 있다, 이런 의심이 있다, 이런 또 주장을 하고, 그래서 이제 정치 쟁점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재명 대표가 지금 해야 될 일은 김영철 검사 탄핵과 관련해서 태블릿 PC 문제라든지 최서원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거론을 하고, 그 다음에 국회에 변희재 최서원을 증인으로 신청을 하고 해서 검사 한 명이라도, 김영철 한 명이라도 제대로 탄핵을 해서 헌법재판소를 통과를 해서 탄핵이 최종 종국적으로 결정이 나는 그런 것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 이 전 정권의 윤석열 정치 검찰들의 사건 조작이라든지 그런 위증 혐의, 이런 것에 대해서 그냥 조용히 아무 문제 제기도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고 조용히 넘어가고, 이렇다면은 이재명 대표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 전 정권에서 윤석열 일당이 태블릿 PC를 조작을 하고 모해 위증을 하고 교사를 하고 이런 수사 과정에서의 범죄가 있었다 하더라도, 문재인 대표나 전 정권 사람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했거나 아니면 지시를 했거나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이재명 대표는 경기도 도지사였기 때문에 그러한 사정을 지시는 켜녕 알 수도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윤석열 일당의 그런 전 정권에서의 수사상의 비리나 범죄 행위가 드러나더라도 이재명 대표는 전혀 정치적으로나 어떤 사법적으로나 이게 손해나 불이익을 받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리고 손해 불이익, 유불리를 떠나서 만약에 윤석열이 전 정권에서 검찰로서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에서 증거 조작이라든지 위법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진실을 규명하는 차원에서, 유불리를 떠나서 진실을 규명하는 차원에서 밝혀져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시 국민들이 박근혜 정권의 탄핵을 바랬던 것이지, 형사처벌을 막 해야 된다, 이 사람을 반드시 교도소에 집어넣어야 된다, 이런 주장까지 했던 것도 아니고, 더구나 우리나라 국민들이 증거를 조작을 해서 박근혜를 기소를 해라, 위법한 수사를 해서 박근혜를 처벌해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만약에 전 정권에서 윤석열 일당의 그런 범죄, 수사 관련 범죄가 있다면 그것은 유불리를 떠나서 진실을 밝히는 차원에서 반드시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 쟁점이 지금 검사 탄핵에서 또 다시 그 계엄령 선포 쪽으로 또 약간 이동을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사 탄핵 문제, 김영철, 장시호 이 문제를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이 문제를 좀 관철을 시키고 우리나라 헌법 사상 정말 검사들이 죄를 지으면 탄핵이 되는구나. 왜냐하면 검사들이 죄를 지어도 검찰이 기소를 안 하기 때문에 형사처벌도 받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탄핵까지도 안 되면 뭐 검사들은 치외법권에 사는 겁니다. 그런 나라가 돼서는 절대 안 되죠. 그래서 검사 탄핵에 대해서는 정말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또 쟁점을 계엄법 쪽으로 또 계엄 선포 쪽으로 또 쟁점을 이동하는 것이, 또 이재명 대표도 그런 계엄 선포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언급을 함으로써 이슈가 그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좀 아쉽기는 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윤석열 정권의 계엄령 선포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 이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그 계엄령 선포 가능성에 대해서 보면, 그 용산의 윤석열 일당과 국민의힘은 이게 뭐 국회 제적 과반수가 요구를 하면 해제하게 되었기 때문에 실효성도 없기 때문에 그 계엄을 선포할 가능성이 없는데 왜 민주당은 거짓말로 국민들을 선동하느냐,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살펴보면 이 말이 저는 틀린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얘들이 머리를 써서 계엄법과 헌법과 계엄법의 조항들을 잘 얘들이 살펴보면 계엄 선포가 가능하고, 그 계엄 선포를 국회의 해제 요구를 피하면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아마 얘들이 강구를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을 해봅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생각해보는 그 계엄 해제 요구를, 국회 계엄 해제 요구를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저는 뭐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그런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뭐 정부나 뭐 이렇게 용산이나 뭐 국힘이나 이런 민주당이나 이런 쪽으로부터 이 정보를 받아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헌법하고 법률하고 이렇게 법 조문을 살펴보면 이렇게 하면 충분히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피할 수 있겠는데 라는 방법으로 한번 시나리오를 한번 제가 만들어 본 겁니다. 그래서 뭐 이걸 실제로 지금 제가 말하는 방법대로 뭐 윤석열 일당이 이걸 추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일단 제가 생각하는 그 방법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계엄 선포 가능성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불체포 특권이라고 하는데, 특권이라고 하니까 특권은 항상 내려놔야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명칭을 붙이느냐가 중요합니다. 이것은 국회의원의 불체포에 대해서 특권이라는 이름을 붙여놨기 때문에 이게 무슨 비판의 대상이 되고, 한동훈이 뭐 그걸 특권은 내려놔야 된다 이런 엉터리 없는 얘기를 하는데,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은 개인을 위해서, 개인을 봐주기 위해서 있는 권한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 헌법기관으로서 국회를 정부나 행정부나 권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이지, 국회의원 개인을 위해서 있는 장치가 아닙니다. 뭐 그렇게 따지면 대통령의 불체포 특권이나 불소추 특권도 당연히 특권이니까 내려놔야겠죠. 예, 아무튼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헌법 44조는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기 전에 구금됐다 하더라도 국회의 석방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에 석방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엄법에는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기 전에는 체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체포라는 것은 우리나라 현행법상 영장에 의한 체포가 있고 현행범 체포가 있고, 그 다음에 긴급 체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행범 체포는 누구라도, 수사기관이 아니라도 현행범인 경우에는 체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영장에 의한 체포는 법원의 영장을 받아서 사전에 영장을 받아서 체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긴급 체포라는 것은 영장 없이 수사기관이 어떤 특정 죄에 대해서 혐의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혐의가 이제 좀 법정으로는 좀 중한 혐의가 돼야 되죠. 그런데 이제 그 혐의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먼저 체포를 합니다. 체포를 한 다음에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그 사람을 계속 잡아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장 없이 48시간 동안 우리나라는 체포를 할 수가 있고 그 이후에도 법원에 구속영장만 청구를 하면 그 이후에도 계속 체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을 이제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엄법에는 계엄 시행 중에 국회의원을 현행범이 아닌 경우에는 체포 구금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계엄 선포 직전에 국회의원 42명 이상을 긴급 체포를 하면 됩니다. 왜 제가 지금 42명이라고 얘기를 드리냐면 그 국민의힘 108석에다가 41을 더하면 150석이 됩니다. 그러면 반대 진영의 표가 150석이고 그러면 제적 과반수가 아닙니다. 계엄 해제 여부는 제석의 과반수가 아니라 제적 국회의원 300명 중에 과반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150명만 잡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42명을 긴급 체포를 해서 가둡니다. 일단 그러고 이제 계엄을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무튼 계엄법 13조에 의해서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구금되지 아니한다. 이거는 계엄 선포 전이죠. 전에 긴급 체포를 한 거죠. 그리고 바로 계엄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면은 이제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야 되는데 또 계엄법 9조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비상계엄 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 구금, 압수, 수색, 거주 이전,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또는 단체 행동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엄 선포와 동시에 법원의 체포 구속, 실질심사, 영장 실질심사 이런 것들을 정지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시적으로 이 계엄이 해제될 때까지는 법원에서 영장 실질심사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계엄이 해제된 이후에 한다 이렇게 계엄 포고령에 넣고 공표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계엄 선포 직전에 잡혀갔던 국회의원들 42명 이상의 국회의원들, 야당 국회의원들이 48시간 이내에 다시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계엄 포고령에 의해서 구속영장 실질심사 법원에 영장 실질심사가 정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상태로 구금 상태로 계엄 기간 동안 계속 갇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방법을 노리지 않는 건가 이렇게 의심을 해봅니다. 뭐냐면 계엄법에 이런 조문이 있으면 좋습니다. 국회의원이 그 계엄 선포 전에 체포 구금되었던 국회의원은 계엄 선포와 동시에 석방한다 이런 조문이 있으면 바로 석방이 돼서 국회에서 의결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런 조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엄 선포한 때는 국회의원을 체포 구금하지 못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계엄 선포 직전에 회기 중이 아닐 때 계엄 선포 직전에 긴급 체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계엄법이 제대로 되려고 했다면 아마 기존에 체포 구금되었던 국회의원도 계엄이 선포되면 일시 석방한다. 국회의 집회를 위해서 일시 석방한다. 이런 조문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조문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한 시나리오대로 만약에 한다면 국회에서 제적 과반수를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야당이. 그래서 계엄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 아마 이런 방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의 계엄 선포에 대한 우려나 주장이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아주 가능성이 없는 것을 얘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실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보면은 42명을 잡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체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윤석열이 반국가단체 얘기를 하고 반국가 세력 이런 얘기를 하면서 특정 세력으로 잡아서 얘들을 완전히 파괴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 그런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반국가 세력, 그 다음에 종북 세력 이런 세력 중에서 국회의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긴급 체포한다 아마 이런 방법을 쓸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계엄 해제를 요구를 했다 하더라도 국회에서 제적 과반수를 확보해서 계엄을 해제를 요구했다 하더라도 계엄법에는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비계엄, 비상계엄이 계엄 상황이 계엄법 11조입니다.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엄법 11조에.
그런데 이제 그 11조 2항에는 대통령이 1항에 따라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를 해서 그게 정부에 도달했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이걸 심의하기 위해서 국무회의를 개최한다 했을 때 국무위원들이 국무회의에 참석 안 해버린 겁니다. 심의 정족수를 안 맞춰버리는 겁니다. 고의로. 뭐 그거는 같은 편 자기들이기 때문에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국무회의의 심의 정족수를 안 맞춰버리면 심의가 안 됩니다. 그래서 계엄법에 심의를 거쳐야 한다 했는데 심의를 못 거쳤잖아요. 그러니까 계엄이 해제가 안 되는 겁니다. 이런 방법이 또 있을 수 있고, 결국 계엄을 해제했다 하더라도 헌법이나 계엄법에 대통령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에 의하여 계엄이 해제된 경우에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계엄을 선포하지 못한다. 이런 조문이 없기 때문에 바로 해제하고 그날 바로 다시 비상국무회의를 열어서 바로 다시 똑같은 사유로 계엄을 또 선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모든 사안에 대해서 한없이 무제한으로 거부권을 남발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청문회에서 아무리 부적격 의견을 내도 전부 다 임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에 명시적으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에 의해서 계엄이 해제된 경우에는 같은 사유를 이유로 다시 계엄 선포하지 못한다 하는 이런 조문이 없기 때문에, 조문이 없으니까 나는 국회는 해제를 요구해서 나는 해제를 했다. 그러나 계엄 사유가 계속 존재한다 하기 때문에 다시 계엄을 선포해버리면 끝없이 계엄이 연장되는 상황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윤석열 일당이나 윤석열 정권이 국정을 운영하는 태도로 봤을 때 이런 계엄 선포를 통해서 또 그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과연 없을 것인가? 저는 충분히 개연성이 있고 충분히 위험성이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윤석열 일당이 계엄 선포를 획책할 수 있다라는 민주당의 그 문제 제기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계엄 선포의 위험성 쪽으로 이렇게 쟁점을 옮기기보다는 윤석열 정권의 과거 전 정부에 있어서 수사상의 범죄 행위, 태블릿 PC 조작 행위, 그 다음에 모해 위중 교사 혐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더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서 검사 탄핵, 이것을 국회에서만 의결할 게 아니라 헌법재판소까지 반드시 통과할 수 있도록 치밀하고 아주 정교하게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가 직접 태블릿 PC를 들고 최소한을 증인으로 신청을 해서 명시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일당이 전 정권에서 했던 그 수사 조작, 수사상의 범죄 행위를 명시적으로 거론을 하고 문제를 삼아야 결국은 윤석열을 하루빨리 끌어내릴 수가 있을 거다 하는 생각을 먼저 해봅니다. 예,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또 새로운 소식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 오늘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계엄령 선포 가능성에 대해서 연필투브의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소나무 기자입니다.